이제 실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뭐 더 내고 더 받는다는데 대체 네. 내가 얼마나 더 내게 되고 또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네. 평생 동안에 5천만 원 더 네, 내고 네. 그다음에 2천만 원 더 네,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소득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전체 가입자 중에서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A 밸류, A 값인데 그게 현재 한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1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사용주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 주니까 본인은 6만 원만 더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제도 개편 전에는 월 한 124만 원 받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제도 개편 이후에는 133만 원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월 9만 원 정도는 연금을 좀 더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평생 더 부담하면서 2천만 원 더 받는 거 이거 손해가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권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보장이 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수준 받는 나라에 비해서 보험료를 지금 절반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게 더 내고 올라가는 건 적지만 아직도 다른 외국의 제도 운영하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많이 받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국민연금 보험료 수급액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평균 정도의 소득을 얻는 가입자, 309만 원 내는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이제 40년을 납부하게 되면 내는 돈은 1억 8,76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25년,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받는 경우에 총 3억 1,489만 원을 받아서 확실히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 기금 소진을 좀 막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아무래도 조금은 늦춰졌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 번도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올렸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그냥 놔뒀으면 2027년 앞으로 2년 뒤부터 연금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국민연금을 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어렵거든요.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보험료를 8년에 걸쳐서 4%포인트를 올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숨통이 트이면서 좀 더 국민연금을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원래 4.5% 연간 수익률을 지금 5.5%를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잦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반대는 또 리스크가 그만큼 위험이 많이 따르니 그 부분을 양쪽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기금용 수익률을 좀 제고하는 쪽, 이쪽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험료를 4%포인트 올릴지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정도 연장되고 2064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다 보니 50대 연령층들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 20대, 30대는 우리는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세대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연금 제도를 배워온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뒤에도 1년치 연금 줄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이 연금 제도라는 건 특정 세대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 미래 세대도 같이 누려야 될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속이 가능한 쪽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는 좀 저희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도 열심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수 개혁은 이렇습니다만 이 정부안에 당초 담겼던 자동 조정 장치는 이번 논의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동 조정 장치는 이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연금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그 인구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출생률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이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건 우리가 기금 투자 수익률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배워온 독일 하고 일본을 예를 든다 그러면 독일 예를 들면 독일은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인구 구조가 변화하거나 경제 성장 추이가 바뀐다 그러면 그걸 독일 연금 제도에 대입해 보고서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입자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그러니까 sustainability factor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건 제도 제도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자동 조정 가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던 건 어떤 정치적 고려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를 올리면 이게 표를 잃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있다 보니 27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냐면 이런 정치적 고려로 아무런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정 불안정 요인의 절반을 해결하도록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연금 개편론이 또 연금의 작동 상황에 대해서 탈정치화된 시스템화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제도가 자동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면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70%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구 구조나 재반 어떤 여건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한 나라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뭐 기획재정부 또 최상목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자동 조정 장치가 추가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모수개혁의 남은 과제, 바로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것들, 특별히 자동 조정 장치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논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자동 조정,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 대체율 40%로 떨어질 걸 3%포인트나 원래 40%로 2%포인트 더 올린 걸 정부 안으로 내세운 건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가 결부된다는 가정하에서 42%를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 안 되면서 거기서 1%포인트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개혁 논의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탑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초연금은 OECD 사목에서 평가하는데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인 70%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세금 얻어서 기초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5세로 진입하는 연령층은 예전에 비해서 재산도 소득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배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지금 뭐 75세, 80세 이전 노인 한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 65세에 진입을 하면서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분들은 단순히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입각해서 이 정도 이상은 기초연금을 좀 드리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대상자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절약된 재원을 취약노인들, 빈곤노인들, 리어카 끌고 폐지 없는 노인들한테 더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거든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27년 동안 9%를 거뒀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국민연금 9%를 부담하면서도 올해 41.5가 적다고 43%를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연금은 그 소득 대체율이 15%가 제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8.33%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이게 OECD 기준의 어떤 컴펄서리 강제 적용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후소득의 어떤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 중에서 53%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앤드류 라일리,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OECD 사무국 직원에 따르면 이 대상자가 80%에서 85%까지 올라오면 OECD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하면서 소득 대체를 예를 들면 15% 정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43%가 아직도 적다 어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43% 플러스 15%면 58%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 대체.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이게 소득 대체율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좀 강제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이제 아주 이번에 의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대기업부터 점차적으로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노후 소득 대체를 비교할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예.